정도면 양호한 거고, 첫 보충식으로. 자, 오늘 좀 더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똑같이 시험 대비 교재로 계속 문제풀이 위주로 반복해보자고. 지금 단어 마무리하고자 하는 게 정답분의 활용이었지?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이게 정적분이었다. 그래서 활용이라는 건 딱 하나. 이 정적분의 결과가 크기만 플러스로 유지한다면 무조건 넓이로 계산해낼 수가 있는 파트였기 때문에 활용이라는 건 딱 하나라고 그랬죠. 그냥 정적분으로 넓이 찾는 문제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유형마다 아무리 넓이를 구하려고 해도 이제 그 독특한 유형에 맞게 또 푸는 방법들을 몇몇 가지는 외워야 되고 기억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는 답안이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절대값이라는 걸 해결하려면 양, 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걸 테니까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fx의 어떤 부분이 x축 위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고 또 어떤 부분이 x축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a부터 b 중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a부터 b 중에 어느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점까지는 그냥 정적분을, 어느 지점부터는 반대로 정적분을 하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형 문제 풀이를 해주진 못했지만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변수 x와 y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은 t하고 x가 되겠지? 함수에서 보통 정의역을 x, 시역을 y라고 부르는, 공역을 y라고 부르는데 그 정의역과 공역 자리에 우리가 실생활로 사용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식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의 시작범위라고 봐도 되겠다, 그치? 함수의 증가함수 다음에 나오는 게, 극대급수 다음에 나오는 게 속도에 대한 얘기니까 이걸 미분한 게, 미분하면 당연히 f의 두 함수 fnt가 나올 텐데 그 녀석의 미분의 의미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 근데 지금 보다시피 x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y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위치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어설프게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배웠겠지만 정확한 과학에서의 의미는 시간분의 위치,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를 정확하게 속도라는 말로 명명을 해놓은 거죠. 정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속도. 어차피 이거 기말고사 때 봐야 되는 단어니까 한 번 더 할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때는 이게 더하면 두 번 미분한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미분한 함수가 갖게 되는 의미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가 속도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위치가 변하는 것을 속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가 얼마큼 변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가속도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정적분의 활용의 마지막 단어에서는 뭐 여기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여기서 많이 다뤄줍니다. 지난번에도 필기했듯이 이쪽 과정에 대한 질문이 이 파트에서 주를 이루게 돼. 적분.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의 전체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면적을 구하는 파트와 시간하고 위치를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관계식 사이에 어떤 적분이나 미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외우자고 얘기했죠. 위치를 미분하면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던 것처럼 속도를 적분하면 반대 개념인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해. 얘는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큼이나 현재 위치에서 추가, 플러스, 아니면 감소, 마이너스로 더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얼만큼을 더 움직이고 얼만큼을 더 뒤로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정적분. 이거죠. 굳이 매칭을 한다면 이거야. 플러스 결과가 나온다면 전진해서 얼만큼을 더 갔다. 이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만큼을 더 갔다고 말하면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넓이랑 마이너스 넓이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얘도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다 갖게 됩니다. 내가 플러스로 정한 방향으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플러스, 반대로 가고 있으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는 거야. 방금 말했던 위치 변화에다가 기억하지? 요거를 처음 위치라고 표현하는 어떤 수학에서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제로를 붙이는 게 보통 첫 번째 값들을 말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다가 내가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플러스를 하게 된다면 전진한 값을 더해준다거나 후진한 값을 빼게 되면 그때는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제일 혼란스러운 게 이 두 가지야. 지금은 그냥 저냥 이해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위치 변화를 묻고 있는데 현재 위치를 구한다거나,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지. 현재 위치가 얼마냐를 묻고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 현재 위치를 묻는 문제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 요것만 딸랑 계산해놓고 정답이라고 적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지.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다면, 처음 출발했던 내 현재 위치가 0이었다면 위치 변화 자체가 나의 위치가 되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여러분들 낚이라고 처음 위치를 원점이 아닌 경우로 잡아주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생각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 그 다음에 활용이라는 건 면적을 이용한 거라고 그랬죠. 그 면적을 시간 속도에서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속도를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속도에서 부호를 제거한 크기만 갖고 있는 절대값이 붙은 속도, 절대값이 붙은 속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속도하고 속력은 다르죠? 속도는 이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 그런데 속력은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양의 값만 갖는 거. 그러니까 전진한 거리도 플러스로, 후진한 거리도 플러스로, 결국엔 이 녀석의 의미가 이거였다면 활용에서 배웠던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얘랑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동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동거리는 전진 후진 따지지 않잖아. 내가 얼만큼을 더 움직였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넓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적분, 넓이, 정적분, 넓이, 정적분, 넓이인데
그 점적분에 사용되는 또는 넓이에 사용되는 함수에다가 의미를 부여했다고 봐주면 돼. 그냥 x가 아니라 시간. 그때 나타나는 y값을 그냥 함수값이 아니라 속도 또는 위치라고 말해주는 어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값들을 대응을 시키는 관계로 표현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지. 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동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정적분의 결과를 갖고 있는 어떤 양의값이나 음의값들을 그냥 그 크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 변화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x하고 y가 갖는 의미가 t하고 x가 갖는 의미가 실제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 뭐 그렇게 질문할 문제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질문할 거 좀 찜찜한 것들 있으면 다 해도 됩니다. 115페이지 질문. 여기 시간 없어?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줘. 요즘 없는 사람 지금. 글쎄, 이거 질문하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자, 일단 프리드.
몇 번이라고 했지 아까? 500? 500 558번 가볼게. 3차함수네 x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0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랑 2부터 14까지 그의 역함수를 정적분한 결과를 아마 그 14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거 아니겠지? 이렇게 어떤 역함수 관계에 있는 조함수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성질이 이거잖아. 이게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지금 558번 문제도 0부터 2까지 봤어. fx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달래. 그런데 역함수 가지고 2부터 14까지, 그 14라는 게 조금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항상 예쁘게 그려지기가 많은 걱정이긴 한데. 자, 갑시다. 함수식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죠.
좀 예쁘게 그려질 수 있는지 찾아가 볼까? 그래프 한번 예쁘게 그릴 준비 해볼게. 도함수는 3x제곱 더하기 2가 돼. 도함수가 3x제곱 더하기 2라는 건 도함수 그래프는 0,2를 꼭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까 포물선이라는 뜻인 거고, 그 말은 결국 맞지? 3x제곱 더하기 2 맞죠? 이 도함수가 항상 양의값만 갖게 되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려지는 얘들아 f의 그래프는 계속 증가만 하게 된다는 뜻이야. 특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대칭이니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이 3차 함수도 이 x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이 아마 원점 대칭 형태를 갖게 된다는 뜻이었을 거야. 잘 봐, 그래프를. 여기 증가야. 근데 점점 느려지는 증가.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는 증가가 되거든. 그럼 지금 이 fx로 주어져 있는 y절편 0,2를 기준으로 해서 0,2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왼쪽은 점점 느려지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가 오른쪽은 다시 점점 빨라지는 증가가 나오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도 기억해볼까? 이거 요것만 없었으면 완벽한 기함수야. 홀수 차수만 갖고 있는 거니까. y절편만 y축과 만나는 y절편만 0이었으면 이것만 없었으면 원점에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는 원점 대칭 함수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 원점 대칭 함수를 y축방향으로 이만큼 올려준 거예요. 이만큼 올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려지는 거겠지. 거기다가 혹시 또 찜찜한 친구들은 뭐도 고민해 봐야 되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모양을 그렸는데 그 증가하는 모양이 만약에 좀 완만해서 이렇게 그려져서 혹시 y는 x랑 만나는 순간이 있지 않을지도 확인해 보면 좋긴 하겠죠. 시간도 많은데 한번 해볼까? 그건 어떻게 찾아주면 되지? 계속 생각들을 해라. 선생님 말에만 끄덕끄덕 거리면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은 문제 못 풀어. 교점 찾아주면 되잖아. 3차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 3차 함수하고 y는 xy의 교점.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 될 테고, 그치? 이게 교점관의 방정식이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려나 안 되려나? 안 되려나? 한번 확인만 해볼게. 1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까? 되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교점이 만들어지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본데 얘들아? 여기가 쓸데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구해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교점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아마 허근을 갖는 방정식이었을 거야. 그럼 교점이 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대충 그리긴 했지만 이게 그 대충 그리는 와중에서도 꽤나 정확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사실 얘들아 여기까지는 좀 쓸데없는 작업이었어. 어차피 f하고 f의 인버스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 근데 우리 도함수 활용,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이번 시험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럼 가자. 여기 0,2 fx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실히 맞아. 그 fx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할 거냐?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할 거랍니다. 0부터 2까지. 그럼 2 넣었을 때 값이 누구인지 어쨌든 정적분은 이거 그림 완전히 좀 개판으로 그린 것 같긴 하다. fx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여기 말하는 거죠. 그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역함수를 가지고 2부터 14까지 정적분 해달라잖아.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대충 그려보지 뭐. 여기가 교점이고 여기도 교점이겠네. 0,2 지나니까 2,0 지나가는 함수일 거고, 요런 모양으로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는 그래프가 나타나면 되겠어요. 예쁘게 그려지려나?
이런 식으로 그려줬거든. 이게 fx의 역함수였던 y는 gx가 될 거라는 뜻이야. 이걸 가지고 2부터 14까지 가달라는 얘기인데 그 14가 그냥 14가 아닐 거라는 뜻이야. 선생님 말은. 가자. 14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찾으러 가자고. 문제 왜 그렇게 자꾸 지우면 안 되는데 지우는 거야? x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요점 x에다 2 넣었을 때 얘가 2 넣었을 때 8, 2 넣었을 때 4, 8 더하기 4, 12에다가 2 더할 거니까 여기가 2,14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fx가 2,14를 지나면 분명히 역함수는 이거 그림 좀 예쁘게 안 그려진 것 같다 그지? 그래도 믿고 가져. 그냥 이 점이 있잖아. 이 녀석의 y는 x 대칭 관계를 갖게 되는 역함수 위에 이 점이 바로 14, A 점을 그럼 이상하게 그려줬네. 2가 된다는 얘기냐. 좀만 고치자. 14,2니까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문제 따로 줬지 않을게. 0부터 2까지는 fx를 정적분한 이 빨간색 빗금의 면적을. 문제는 정적분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얘들아 지금 보세요. f 그래프가 x 위에 잘 예쁘게 그려져 있잖아. 정적분의 결과가 곧 면적이 됩니다. 또 gx를 가지고서 2부터 14였겠지? 2부터 14까지 이 역함수를 가지고 정적분을 해달래. 그럼 2부터 14까지 gx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파란색의 면적을, 빨간색과 파란색의 면적을 더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지난번에 딱 한 문제 풀긴 했지만 모양은 비슷하지.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파란 부분의 면적이 0이랑 같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럼 빨간색 따로 파란색 따로 구하는 건 불가능해. 물론 빨간색을 따로 구하는 건 가능하지. 그런데 역함수를 2부터 14까지 정적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3차함수의 역함수가 세제곱근 함수야. 얘들아 세제곱근 함수 지수함수 때 한번 잠깐 배웠었나? 지수함수 때도 지수함수 배웠지 세제곱근 함수는 배운 적이 없을 거라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해본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된 함수를 풀어본 적은 여러분들 없을 거란 말이야. 앞으로도 없을 거고. 배운다고 한들 이 녀석에 대한 적분은 이과생들도 안 배웁니다. 안 배워. 그럼 또 뻥이 되네. 풀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것만 단독으로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이 넓이는 우리 수준으로 절대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역함수에 관련된 정적분 문제는 반드시 원래 함수의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필요가 있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가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면적은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면적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2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방법만 잘 기억해봐. 역함수는 절대 정적분을 직접 하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정말이야. 무조건 역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 f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게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라고. 자, 115페이지 질문 더. 559번 한번 가볼게. 또 3차함수 있네요. 이 녀석이 역함수가 있다는 말은 아마 또 그래프를 직접 예쁘게 그려볼 생각은 없지만 분명히 559번에 나와있는 3차함수도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였을 거야. 아니 이 문제가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설마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긴 함수는 역함수가 없거든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 알지? 1대1 대응이 돼야 돼.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믿고 건너뛸 건 뛰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역함수 gx라고 할 때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
fx하고 gx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 선생님 이거 gx로 안 할게. f의 인버스 x라고 할게요. 그래프 그립시다. y는 x도 미리 그려놓고 y는 x도 미리 그려놔. fx부터 그리러 갈게. 보니까 이수분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 맞죠? x를 묶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니까 0,0을 지나가는 거 확실히 맞네. 거기다가 저 점을 지나가는 함수가 분명히 증가만 할 거잖아. 잠깐만 미안해. 다 됐어 라온이? 화요일날 수업 6시부터니까 못해도 5시나 5시 반에 와. 알았어? 네. 화요일날 잊지 말고. 그럼 볼까? fx하고 이 녀석의 역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이제 fx의 그래프 분명히 증가만 하고 있는 건 맞을 텐데, 그지? 증가만 하고 있는 건 맞을 텐데 그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가 그냥 선생님이 대충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리게 될 fx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역함수의 모양도 바뀌게 되고 역함수의 모양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f하고 g의 둘러싸인 부분, 역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그럼 뭘 느껴야 돼? 분명히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는 맞을 건데 내가 이 점을 지나가는 증가함수 3차원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게 y는 x라는 직선하고 어떤 식으로 둘러싸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증가만 할 거니까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절대 그릴 일 없다는 생각으로 믿으면 되고 중요한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이 어디서 형성이 될지. 그래야 아니 둘러싸인 구간 알려면 구간을 알아야 또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또 구간을 찾는데도 필요한 게 교점이죠. 왜? al파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은 고1 때부터 주구장창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게 f와 y는 x하고의 교점하고 같다고 배우지 않았어? 선생님하고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y는 x 대칭이니까 자 만약에 f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역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은 f하고 y는 x하고의 교점하고 같아.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아이디가 질문했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테고 문제 해결을 못한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눈치 못 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찾으러 가자. D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넘기면 X인가? 뭔가 느낌이 되게 좋네. X로 묶으면 남아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인 것 같은데? 알겠다. 내가 그려야 되는 F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한번 찾아봤는데 교점이 하나는 0,0 하나는 X가 1인 점이니까 1,1 선생님 가져갈게. 그런데 그 교점이 또 그냥 교점도 아니고 접하는 교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거 제곱이 들어간 식이 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거듭제곱이라는 거 모르는 친구들 없지? 아직 이제까지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맞아. 그래서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x가 0인 지점에서는 그냥 딸랑 교점 하나 통과하는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려지려나? 이렇게 그려져. 0에서는 그냥 통과. 그러다가 1,1에서는 이렇게 접근한 모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점은 두 개가 맞아. 0하고 1. 0은 그냥 만나는 교점, 1은 교점인 동시에 접점이 되는 순간의 점. 그리고 선생님은 왜 3차함수 그래프를 이 정도만 확인한 상태에서 파란색처럼 그렸느냐?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증거만 해야 되는 거 맞잖아. 증거만 해야 되는 그래프 맞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 어쨌든 이런 모양에서만 3차함수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그럼 분명히 이 모양 얼추 맞을 거예요. 역함수 찾으러 가자. 역함수는 그렇다면 이런 모양으로 F의 인버스가 결정이 되겠지. 그럼 문제 풀이 시작하러 가. 누구? F하고 GX. F하고 그 녀석이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니까 우리 여기 찾는 거야. 여기. 그런데 이 면적 찾으려면 당연히 F에서 F의 인버스를 뺀 거에 대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 F의 인버스 쪽은 절대 정적분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뭘 찾을 거냐? 요 부분만 찾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2배 해주면 될 테니까. 왜? F하고 F의 인버스는 Y는 X의 대칭이라서. 선생님 계산 끝까지는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인테그랄 둘러싸인 구간은 0부터 1까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함수는 누구냐? 3차 함수. 밑으로 깔려있는 함수는 누구냐? y는 x라는 1차 함수.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거에 대한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노란색 부분의 면적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걸 2배 해낸 게 정답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할게. 분명히 역함수가 사용되는 면적은 역함수를 이용할 가능성 0이야. 퍼센테이지 따지면 0%야. F 인버스나 그 녀석이 역함수를 뭐가 됐든 간에 역함수를 가지고 직접 정적분을 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역함수가 아니라 F에 대한 정적분만 가지고 풀게 된다는 거. F에 대한 정적분만 가지고 풀게 된다는 거. 그림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역함수를 쓸 일은 전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얼렁불땅 필기하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항상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출발을 못하기 때문이거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말해볼게. F하고 F 인버스에 둘러싸인 부분 찾는 거지. 둘러싸인 부분 찾으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 다시 F하고 F 인버스에 둘러싸인 부분. F가 이렇게 그려지나? 그럼 역함수에 이렇게 그려지나? 여러분들 이거 면적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알아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접근 구간을 잡을 거 아니야. 그래야 접근 구간을 잡을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 첫 스타트가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부터 한번 찾아볼까? 그런데 1학년부터 배우기를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은 F와 Y는 X하고의 교점하고 같을 테니까 교점을 찾을 때 이거로 찾아보자. 그랬더니 뭔가 교점이 깔끔하게 나왔다. 거기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입으로 주저리주저 떨면 여기 턱이 적으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못 풀어. 선생님 말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이해했으면 풀 줄 알아야지. 솔직히 이해만 하고 못 푸는 건 너희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은 아니다. 자, 또 질문 115페이지. (116페이지) 질문.
얘들아 116페이지 질문하세요. 561번. 561번 뭐야 또 상당히 보네. 일단 문제부터 천천히 읽어볼까? 정사각 모양의 타일에 접이를 했다. 타일은 y는 fx와 y는 gx. 맨 마지막 조건 보이네. fx와 gx는 역함수 관계래. 아무래도 진하게 파란색을 가능성이 높지. 개찝지만 뭐 분명히 진한 게 파란색이 맞겠죠. 그럼 이렇게 하자. 안쪽에 둥그렇게 감싸져 있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 바깥쪽에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 색들을 파란색으로 선생님은 놓고 풀어보도록 할게. 그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이 칠해지는 부분의 넓이의 비가 2대 3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y는 x에 대한 완벽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는 도형이 되겠죠. 근데 문제도 말하길 파란색 대 노란색이 3대 2. 파란색과 노란색이 3대 2니까 넓이가 225지? 225. 깔끔하게 나오려나? 오, 4, 20. 5, 25, 45. 45의 3배. 135. 45의 2배. 90. 나오긴 나오네. 그러니까 파란색 면적은 파란색 대 노란색이 3대 2라고? 파란색과 노란색이 2대 3. 바깥쪽이 파란색이었지? 그러니까 이쪽의 면적이 색깔별로 해야지. 이 지금 파란 부분의 면적을 합한 게 90. 파란 부분이 90. 그리고 안쪽을 감싸고 있는 노란 부분의 면적이 135. 이 부분의 면적이 135가 되는 얘기였던 거죠. 뭐 그런 뜻이었어요. 계속 읽어볼게. 그렇게 됐을 때 0부터 15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0부터 15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는, 이거 문제만 이해했으면 쉬웠던 거겠다. 그치? 인티그랄 0부터 15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라면 뭔데? 0부터 15까지 fx가 이거잖아. 이거. 그럼 지금 이 면적 말하는 거야. 이거. 빨간색 면적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였던 거죠. 빨간색 면적이. 근데 빨간색 면적이 뭔데? 파란색 면적의 절반이잖아요. 그냥 45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정답에 45가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이랑 노란색 생각 잘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설명 더 하고 말고 자신도 없어. 다시 봐. G라는 함수하고 F가 밑에 있는 함수 맞지? G라는 함수하고 F라는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대. 그러니까
0,0과 15,15를 연결한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완전히 여기하고 여기가 포개어지는 도형이 될 거거든. 역함수 관계 있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면적의 비가 2대 3이래. 전체 면적이 225라서 그 225를 2대 3이 될 수 있도록 5분의 2만큼은 파란색한테 5분의 3만큼은 노란색한테 줬더니 뭐 결과가 분수로 나오지도 않아요. 5의 배수다 보니까. 그래서 90하고 135라는 결론을 내게 됐고, 그죠? 90하고 135라는 결론을 내게 됐고, 질문은 fx의 0부터 15까지의 정적분이었던 거니까 당연히 이 빨간색으로 비금친 부분의 면적이 얼마냐를 묻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찾는 빨간색 부분의 면적은 전체 파란 부분 면적의 절반, 90이라는 면적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45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뭐 난이도는 상이라고 표현됐는데 선생님이랑 지금 칠판에서 같이 풀었던 역함수 관련 넓이 구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웠던 문제 같은데 이게? 아니면 뭐 어려서 못 푼 게 아니라 파란색, 노란색 구분 못해서 못 푸는 걸 수도 있겠다 여러분. 선생님도 뭐 예상 못하고 그냥 찍은 거니까 안쪽이 파란색일 수도 있어. 근데 느낌상 바깥쪽이 파란색인 것 같아서 그렇게 풀고 있는 거야. 자, 116페이지 질문 더. 564번이 564번 먼저 해보고 질문 다시 받도록 할게. 564 보세요.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표시하는 것들은 꼭 표시해 두세요.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하네. 완전 진하게 쳐놔. 원점 출발. 내가 처음 현재 있는 위치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있던 나의 위치가 원점이야. 0입니다. 그리고 P와 Q의 속도를 FT와 GT라고 하겠다. P의 속도 FT. Q의 속도 GT라고 부르겠대. 그래서 P의 속도는 T제곱 마이너스 2T. Q의 속도는 2T. 이때 PQ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T가 A인 지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T가 A인 지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요것만 이해해주면 끝나는 것이. T는 A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처음으로 만난다가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첫 번째 만남은 어디 있었느냐? 출발 전에. 문제도 뭐라고 써? 둘 다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이 있어. 뭔가 하기 전부터 이미 원점에서 만나 있는 상태야. 그리고 저 문장의 의미는 만나는 건, 처음에 만나는 건 원점이지만 다시 만난다잖아. 다시 만나는 것의 첫 번째가 A가 되는 시간이랍니다. 그럼 이제 뭔가 하고 나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이런 속도들로 움직인다잖아. 이런 속도들로 움직인데 그 움직이다 보면 다시 만나는 순간이 온대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는 건 뭐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얘기일까? 둘 다 처음에 원점이 있었어. 얘들아, 둘 다 원점이 있었어. 보다시피 P의 속도하고 Q의 속도가 다릅니다. P의 속도하고 Q의 속도가 달라. 얘는 0과 2를 절편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이게 속도야. P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P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알아? 처음 땡 하자마자 얘는 뒤로 가. 뒤로 간다. 계속 뒤로 가. 그러다가 2초가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속도로 전진하기 시작하는 게 P의 운동입니다.
선생님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볼게. P는 지금 Q랑 여기 현재 원점에 있거든. 근데 땡하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가고 앉아있다니까?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러다 딱 2초가 되는 동안 멈춰. 그런 다음에 이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Q의 속도는 어떻게 돼? ET라고. ET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네. 시간은 음의 시간 없으니까 여기부터 그리는 게 옳겠습니다. 그럼 Q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처음부터 속도가 양이니까 전진하기 시작해. 그럼 처음 2초 동안에 P와 Q의 격차가 벌어지겠지. 다시. 처음에 P하고 Q는 여기 같은 데서 만나 있는 상태였어. 그지? 근데 P는 땡 하면 뒤로 가. Q는 땡 하면 앞으로 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헤어진 거야. 헤어졌는데 이 모양을 봐. P가 처음에 아무리 뒤로 가더라도 이거 결국에는 이 직선보다 올라갈 거거든. 무슨 말이야? Q가 갖고 있는 이 일정한 속도보다 언젠가는 P의 속도가 더 빨라져. 그치? 지금 P가 한참 뒤에 있는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가 빨라지면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결국엔 Q를 따라잡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 따라잡는 시간이 A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얘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대답 없으면 설명할게.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는 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정을 뭐가 같다는 내용으로 풀면 돼 이게. 현재 위치. 현재 위치. 현재 위치. 현재 위치 좋다. 그치? 위치가 처음에 원점 0에서 같은 위치, 현재 위치가 0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다 이렇게 따라잡는 거잖아. 따라잡았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만난다고 말하는 거라. 지금 중기가 현재 위치라고 말했지만 둘이 만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난다는 건 두 물체 PQ의 위치 변화량이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위치 변화량이 같다는 뜻이야? 위치 변화량이 같은 거니까 처음 위치도 같았으면 위치 변화가 같을 때 다시 같은 위치에서 만나게 되는 거겠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돼요. 점 P의 위치 변화는 인테그랄 땡 하고 출발했으니까 0부터 A에서 만난다음에 A까지 점 P가 변화한 위치의 값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땡 시작하고 Q라고 하는 물체의 위치 변화는 0부터 A까지 이 녀석의 정적분으로 이게 같다는 내용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빨리 계산하자. 이거 좌변으로 넘길게. 좌변으로 넘긴 이유는 적분 구간이 같아서 선생님 합쳐서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합쳐서 계산할게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에서 2T 마이너스로 넘어갈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겠지. 이걸 정적분한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느냐? 0이 돼야 됩니다.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항하면 우변에 0만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0부터 A까지 넣은 결과가 0이 돼야 되고 A 집어넣은 결과는 3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0 넣으면 다 0이니까 뺄 거 없는 거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양변 A 제곱으로 묶으면서 3배까지 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천천히 생각해봐. 먼저 양변을 3배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A 제곱으로 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A가 0일 때 만난다. A가 6일 때 만난다. 그런데 A가 0일 때라는 건 이 말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 문제가 원하는 다시라는 건 처음에 만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했을 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걸 말하는 거니까 6초일 때를 말한다고 봐주면 되겠죠. 6초일 때. 선생님 이거 계산은 안 하겠지만 봐봐. 어떤 뜻이냐. 지금 대충 PQ의 움직이는 형태를 알아봤으니까 그냥 의미만 볼게. 처음에 P하고 Q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다고. 그런데 2초가 지나잖아. 2초가 지나면 2초 후에 Q는 전진을 해서 여기 와 있어. 그런데 P는 2초 동안 계속 후진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격차가 벌어진 거야. 벌어졌다고. 그런데 P가 나타내는 속도가 2차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게 얘보다 훨씬 빨라서 처음에는 얘가 더 빠르게 가고 있는 중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쫓아와. P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문제대로라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 6초 후에 다시 P하고 Q가 만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P하고 Q가. 이럴 뜻이야. 숫자로 엉터리로 예를 들어볼게. 딱 2초가 되면 원점에서 Q는 5만큼의 지점에 와 있어. 2초가 되면 P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10만큼의 지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 P가 따라잡아서 6초가 되면 P와 Q가 모두 20이 되는 지점에 왔다는 얘기랑 같은 뜻인 거예요. 그걸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 거냐? 0부터 6초까지 P의 위치 변화. 0부터 6초까지 P의 위치 변화는 처음에 여기였어. 6초 되면 P는 여기로 와. 그래서 P의 위치 변화는 20. 물론 뒤로 간 거 있어. 그런데 뒤로 가거나 말거나 어쨌든 0에서 시작해서 20으로 끝난 거잖아. 이거 20이 되는 계산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근데 Q도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Q도 어떻게 돼야 돼? 출발하고 나서 6초 동안 위치 변화한 게 똑같이 20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만난다는 뜻으로 지금 선생님이 식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또 잘 체크해야겠지 여러분들. 다시 만난다. 만난다는 건 위치 변화가 같다는 뜻입니다. 위치 변화가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도농고 학생들 또는 가원고 학생들, 이거는 같은 유형으로 선생님이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까? 처음부터 P하고 Q는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P하고 Q는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어. 저 상태에서 저 숫자도 그냥 그대로 믿고 가. 동시에 땡 하고 출발. 땡 하고 출발. 그리고 그 뒤부터는 문제가 똑같아. 그 뒤부터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A초가 되는 순간 처음으로 만나. 이것도 바꿔야겠네. 다시란 말 말고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찾으라고 하면 P의 위치 변화는 0부터 A까지 P의 속도를 정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VPT라고 할까? 그리고 Q의 A초까지의 위치 변화는 0부터 A까지 Q의 속도를 정적분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때 어떤 처리를 하는 게 같아야 된다고 식을 놔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어딘가에 5를 더해야 되거든? 어디에 5를 더해야 되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렇지. 이게 똑같은 위치 변화를 보이면 똑같은 크기가 되어버리면 P가 이만큼 왔을 때 Q는 또 그만큼 5만큼을 더 가게 되는 거야. 왜? Q가 처음부터 5만큼이 더 빨랐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을 찾고 싶으면 이 값이 이 값보다 얼마가 더 커야 되게? 5가 더 커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다시 마무리 지어봐. 어디다가 5를 더한 게 같아야 되는 거야? 좌변이야 우변이야? 잘 생각해봐. 누가 더 많이 움직여야 돼? P가 더 많이 움직여야 돼. 지금 왼쪽 정적분하고 오른쪽 정적분 중에 왼쪽 정적분이 더 커야 돼 얘들아. 얼만큼? 5만큼이 더 커야 된다니까? 그럼 등식 만들면 어디다 5를 더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5를 더한 게 같아야 된다고 풀어야지. 그러니까 P의 위치 변화는 Q의 위치 변화보다 5만큼 더 커야 된다는 의미 아닌가? 5 여기다 더해야 된다는 거 이해돼? 그럼 문제 또 바꿔볼게. 자, 출발은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었어.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됐지?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Q가 P보다 2초 먼저 출발했어. 동시 출발이 아니라 Q가 P보다 2초 먼저 출발했어요. 그때 다시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A라 하면 P를 기준으로 이것이 어떻게 쓰면 될까? P가 A 시간 후 Q와 다시 만난다면 누가 더 오래 움직이고 있는 거지? Q가 P보다 몇 초 더 오래 움직이고 있어? 그럼 P가 A 시간 동안 움직였다면 Q는 얼마나 동안 움직이고 있는 거지? A 플러스 2시간만큼. 그래서 P가 A초까지 변화한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P가 변화한 양이 Q가 시작부터 몇 초 동안 움직인? A 플러스 2시간 동안 움직인 위치 변화랑 같으면 되는 거겠지. 맞아? 맞나요? 잠깐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들아. 뭘 또 내려오다 탄 사람 뭐야? 2초 동안 먼저 움직인 위치 변화 따로 계산하고 거기다가 다시 0부터 A까지 이렇게 하는 게 옳겠죠. 먼저 움직인 값 따로 아까 5만큼 더 앞서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 앞서 있는 값을 여기다 더해놓고 그 다음 똑같이 0부터 A까지 움직인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식을 설정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 중에 이제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 때 지금 이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키워나가 보도록 하자고. 이거 명심하고. 만난다는 건 위치 변화가 같다는 뜻이에요. 만난다는 건 위치 변화가 같다는 뜻이야. 그래, 한마디만 더 할까?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지?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Q가 움직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Q가 0부터 2초까지 먼저 움직이고 P가 2초부터 A초까지 Q도 2초부터 A초까지 움직인 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2초부터 A초까지 움직인 P의 변화량이랑 0부터 2까지, 2부터 A까지니까 0부터 A까지 움직인 Q의 변화량이 같다고 놓고 풀어도 되겠어요. 뭐 논리적인 생각만 잘 할 수 있으면 식은 어쨌든 성립하는 식은 여러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히터가 왜 켜져 있어 여기? 이거 켜놨었나? 자, 또 질문 563번. 563번 한번 가볼게. 처음부터 V0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 T쪽의 속도는 V0-10T랍니다. 물체를 던져 올렸대. 그럼 뭐 과학적인 상식에 의하면 중력 때문에, 중력과 속도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겠죠. 이거 알고 있지? 중력과 속도 9.8 정도잖아. 그래서 사실 과학에 물리에서 계산할 때 저거 10T가 아니라 아마 9.8T로 계산하게 될 거야. 그리고 9.8도 정확한 참값이 아니니까 중력과 속도 보통 G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과학, 막 물리 쪽 배울 때 뭔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이 미분이나 적분 쪽에서 다뤄지는 속도, 위치, 가속도 이런 문제들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정말 수준이 물리 수준의 반의 반도 안 되거든.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무튼 그렇대.
이때 6초 후 지면에 도착했다. 6초 후 지면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문제 조금 잘못됐다, 그지? 처음에 던져 올린 위치도 지면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됐을 텐데. 우리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나? 여기에서 공 던져 올려가지고 떨어진 거랑 막 또 어떤 문제 풀다 보면 지면이랑 몇 미터 차이인 곳에서 던져가지고 떨어진 거랑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있었어야 지금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왜 지면에서 똑바로 밀고 다니는 물체라고 적혀있고 어디? 그거 V제로 많이 하듯이 아, 그렇다. 두 번째 줄에 적혀있네. 맞네요? 선생님 봐보셨구나. 지면에서 던져 올렸다네. 아, 문제 맞네. 오류가 아니다.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던가? 처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체크를 해라.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건지 원점이 아닌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건지. 그럼 6초 후에 다시 지면에 도착했다. 그럼 봐. 뭐 선생님이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자. 여기가 지면 이쪽이 던져 올린 방향, 이쪽이 떨어지는 방향이야. 그럼 딱 여기서 던져 올려. 뭐 당연히 이거 폼소 운동일 테니까 얘들아 6초 떨어졌다는 건 3초까지가 최고 높이라는 얘기겠지? 3초까지 딱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의 영향을 못 이겨 이제 뒤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밑으로. 그러다가 6초가 되면 정확하게 다시 지면으로 도착한 거야.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해석이 중요하다. 6초 동안에 위치 변화량이 처음 출발할 때도 지면 6초가 되고 나서도 지면 그럼 그 안에서는 그 사이에서는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지만 6초 동안에 결과적으로 이 물체가 나타내는 위치 변화량은 0이 되는 거죠. 움직이지도 않았던 거야. 시작한 위치가 그냥 그대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위치 변화는 제로가 되는 거지. 자, 수식선을 한번 보여줄게. 여기 0초 땡 3초 되면 얘들아 물체가 여기로 와. 최고 높이까지 올라갈 거라 아마? 그럼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이 간격이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 3초가 아니라 6초잖아. 6초 되면 물체가 어디 가 있느냐? 다시 여기 와 있어. 출발도 여기였는데 도착도 여기야.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서 뭔가 변화는 있었겠지만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서의 위치가 같다면 위치 변화는 0인 거지. 내가 변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0이라도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의 출발은 이거죠. 인테그랄 0부터 6초까지. 위치 변화는 속도를 접근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0이 되면 돼요. 그리고 뭐 수준이 좀 갖춰진 학생들은 할 말은 아니지만 뭐지? 문자 2개 있는데 접근 어떻게 하는 건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지? 어떤 친구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저거 T에 대한 접근이니까 얘들아 이것만 문자예요. 이것만. 그래서 이거 접근 왜 못해? V0도 숫자인데 그럼 V0 T에다가 이거 OT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걸 0부터 6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0이다. 그럼 6 집어넣으면 6V0에 6 집어넣으면 66에 36 36 곱하기 5 얼마 하게? 180이에요? 맞나? 180 맞나? 밑집부터 혼자서 계산하고 앉아있다. 따라서 V0 처음에 딱 던져 올렸을 때 그 던져 올린 속도가 30이었다는 얘기인 거지. 30 처음 속도가
당연히 어쨌든 힘으로 던져 올려야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 던져 올린 속도가 3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 이 물체의 최고 높이는 자, 갈까? 한번 계속 정리할게. t초 후에 속도가 나왔지. 그래서 뭐가 나왔어? t초의 속도는 30-10t다. 그러니까 y절편 30에 이거 속도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직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x절편은 3이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 뭐 했지?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린 거예요. 해석해 볼게. 처음 때에 시작하면 속도가 30이 돼.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위로 올라가느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속도가 음수로 바뀌는 시간대부터는 이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요걸 올라간 높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 속도를 접근하면 이 위치 변화가 나온다며.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 변화가 나와. 근데 접근이 뭐야? 넓이 구하는 거야.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 변화가 나오는데 속도 그래프를 접근했을 때 결과는 이 그래프의 면적을 말하는 거야. 이게 올라간 높이. 아까 6초 되면 떨어진다고 그랬지? 왜 6초 되면 떨어지는 줄 알아? 3초 동안 누적시킨 올라간 높이를 6초가 되면 깎아먹기 때문이야. 이건 떨어진 길이. 떨어진 뭐라고 하지? 아니 그냥 하지 뭐. 떨어진 높이라고 하자. 딱 지면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만큼까지 떨어지는 거야. 선생님 장난쳐 볼게. 그러면 선생님 7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초가 되면 이 그래프 상으로는 이만큼의 면적만큼을 더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땅 뚫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말은 안 되죠. 튀어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장난스럽게 이 뒤쪽까지 가는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지하 뚫고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래프를 그렸느냐? 어차피 최고점의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도형을 봐봐. 이거 뭐 접근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냐? 직각삼각형의 넓이인데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 곱하기 30 나누기 하면 되는 거니까 45m까지 올라간다고 말해주시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과학 수업을 할 건 아니지만 이 과학 쪽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이게 막 이런 말들이 정말 너무 쉽게 와닿고 잘 이해되고 막 재밌게 느껴지기도 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이게 막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막 정말 극과 극이야. 시간, 속도, 위치, 가속도에 관련된 그 파트 문제를 풀 때는 그 어떤 실력 차이가 비슷한 난이도 문제를 푸는데도 막 현저하게 달라지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선생님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자, 정리들 하시고 116페이지 질문 더. 566번. 566번 한번 가볼게. 직선궤도. 다행이야. 직선궤도가 아니라 곡선궤도면 방향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완벽한 물리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수준이 이 시간 속도에서는 수학 수준이 과학 물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요. 지극히 제한적인 내용 가지고만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자, 기분 좋게 어쨌든 편하게 직선궤도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진할 거냐 후진할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지? 내가 비스듬하게 전진할 거냐?
아니면 비스듬하게 축구공처럼 던져 올릴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진 후지만 있는 거 위아래만 있는 거야. 그것처럼 직선 궤도를 움직이고 있는 열차가 3km까지는 속력이 이 줄차나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네. 속력이 개가 되고 그 이후로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고 한다. 5분 동안 이 열차가 달린 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해줄래? 맨 밑에 마지막 네 글자 달린 거리. 달린 거리다 적어주세요. 똑같이 적어놔. 달린 거리라는 건 이 열차가 얼만큼을 움직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여 이 열차가 후진하고 있었다면 후진한 거리도 달린 거리로 계산을 해달라는 뜻인 거지. 전진한 건 플러스로 후진한 건 마이너스로 계산해달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야. 이동거리를 묻는 거니까. 그래서 속력에 대한 얘기만 있었나 봐 얘들아. 자 가자. 속력. 원래 속력이라고 하면 절대값 Vt라고 적어야 되는데 에이, 이런 것까지 뭐 따져서 뭐하니. 속력이 있습니다. 그게 4분의 3t제곱 플러스 2분의 1t. 우리 속력 그래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까? 어떻게 그려지려나? 뭐하지? 4분의 3으로 묶어야 되나? 4분의 3t로 묶으면 ty 플러스 얼마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2가 돼야 되나? 이상 이런 게 다 약하다 말이야. 이거 맞지 이거? 4분의 3t제곱 플러스 2분의 1t. 맞아. 그래서 절편이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0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아무 의미 없는 x, t하고 y를 찾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속도를, 속력을 말하는 값을 찾는 거니까 이쪽은 절대 그리면 안 돼요.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여기만 그리면 되겠지. 음의 시간이라는 건 존재할 리 없을 테니까. 지금 이 열차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속력이 맞네. 속력이 맞아. 그래프 봐봐. 의미 없잖아. 다 양해감만 갖고 있는 거니까 전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속력이 맞아요. 속도라고 보지 않아도 돼. 속력이라고 봐도 되는 게 맞네. 계속 읽어볼게. 이때 3km까지는 이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3km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말했잖아. 속력을 해당하는 시간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 면적이 이동거리가 된다고. 지금은 이 면적이 3km가 되는 거지. 지난 수업 마지막에 했던 얘기, 오늘 질문 받기 전에 칠판에다가 주저리 적었던 얘기 다시 한번 떠올려봐.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 나와요.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 나와. 근데 적분이 뭐라고? 넓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기 넓이가 3이 되면 돼. 저 넓이가. 그래서 저 3 되는 순간 찾으러 갈게. 첫 번째 풀이는 도대체 몇 초까지 움직여야, 이거 단위가 시간이었니 초였니? 단위가 분이네요. 그지? 킬로미터 퍼 분이고 우리가 분이야. 몇 분 동안 움직여야 이 열차는 3km를 달리게 되느냐를 알아보자고. 인테그럴 0부터 a분까지 움직였다. 어떤 속력으로? 4분의 3t제곱 플러스 2분의 1t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였다. 그 움직인 거리가 3이 나오면 된다. 갑시다.
3t의 4제곱 플러스 또 분수 나오니까 좀 짜증나네. 4분의 1 t의 제곱에 0부터 a까지 나온 게 3이다. 3a의 4제곱 더하기 4분의 1 a 제곱이 3까지 빼지면 0이 된다. 4분의 3. 선생님 어디 잘못했어? 3t 대제곱이 아니라 그 4분의 1 살아있어. 아 이거 그렇지. 좀 실수하지 말아요. 너 얼마 되는 거야? 16분의 3 되는 건가? 그냥 저기 4분의 1. 나 어디 잘못했는데? 3을 3을 t 세제곱이 아니라 t 제곱이. 그 처음에 그 위에 여기? 그 위에 그 여기? t의 제곱이 t 제곱. 아니 그러니까 이거 16분의 3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 세제곱이 안 되는 문제가. t 세제곱이 아니라 t 제곱이. 어디 여기? 이거 문제를 잘못 써있어요. 아 문제를 잘못 적었다고? 네. 땡. 적분제 잘못하고 문제 잘못 적었네. 여기 그러면 2라는 거지? 네. 그러면 4분의 1 맞나? 4분의 1 t의 세제곱 그 다음 뭐 되는 거야? 이거 맞지? 그래서 a 집어넣은 다음에 4 곱해다 칠까?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건가? 선생님 지금까지 한 거 어때? 맞아? 그럼 이거 조립적으로 씁시다. 1, 0, 마이너스 12 누구로 될까요? 2로 될까?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가보자고. 1, 2, 3, 6 되네. 그리고 3배씩 돌려볼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씩 음수 나오지?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6이니까 음수 나와. 이거 실근 없어. 그러니까 딱 요때만 정답이 되는 거야. 몇 분 동안 움직였을 때? 2분 동안 움직였을 때. 그래서 여기가 2분 동안 움직인 거예요. 그 문제 계속 읽어볼게. 3km를 움직일 때까지는 3km를 움직일 때까지는 이것 따라 속력이 움직이고 이것 따라 움직이고 그럼 어디 지워야 돼? 여기 지워야 되지. 3km 갈 때까지만 이식 따라서 속력이 변하고 그 3km 이후부터는 일정한 속력으로 간대. 그러니까 이 3km를 지나는 그때 나타났던 그 속도를 이 이후부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국어 선생님보다 다들 잘하지? 이 문제 나랑 하고 있는 얘기 이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 속력이야. 시간 속력 그래프 그리고 있는 중이야. 음의 시간 없으니까 0부터 속력을 그렸어. 이걸 따라서.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분명히 3km를 가게 될 거라고. 3km를 가게 되는 시간을 찾았어. 2분이면 도착해. 2분이면 3km라고 하는 목적된 지점에 도착을 하는 건데 그 2분이 지나요. 3km를 통과한 순간부터는 이 속력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3km를 통과할 때 나타났던 그 속력을 그 이후부터는 그대로 유지해서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지. 이때 5분 동안 이 열차가 달린 거리는 그럼 2분 동안 몇 킬로미터 달렸지? 2분 동안에 3km. 앞으로 몇 분을 더 가야 되는 거야? 3분을 더 가야 됩니다. 여기가 5분이 되는 거야. 3분을 더 가야 되니까. 그럼 이동거리는 여기겠네. 이거 접근하면 바보. 접근해도 되지만 어차피 다각형인데 뭐. 2분부터 5분 동안 달린 거리는 이 면적이에요. 출발 후부터 2분 동안 달린 거리는 이 녀석의 면적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면적은 곡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구해야 되는 이 추가되는 면적은 다각형이니까 적분해도 되시고요. 적분해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각형의 면적으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대신 세로의 길이는 찾아놔야겠지?
2분이 되는 순간에 속력이 누구였는지 2분이 되는 순간에 속력이 누구였는지 얼마지? 2분이 되는 속력이 4인가요? 4 맞아? 이거지? 출발할 때 속력이 딱 0. 그러다가 속력이 이 시계바퀴 막 증가해. 그러다 속력이 4가 돼. 언제 4가 되느냐? 2분 되면 속력이 4가 돼. 그런데 그렇게 2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3km로 나왔어. 그럼 그 2분 후부터는 4라고 하는 속력을 그대로 유지. 몇 분 동안? 3분 동안. 2분부터 5분까지니까 3분 동안. 그럼 3 곱하기 4니까 당연히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열차가 5분 동안 누적해서 달린 거리는 15km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질문 갖고 끝내겠다. 기출문제까지는 요심이었네. 자, 117페이지 질문. 117페이지 질문. 또 갑자기 질문하기 싫어졌나? 난이도가 갑자기 쉬워지진 않았을 텐데. 117페이지 질문. 없어요? 뭐야? 없는 거야? 안 한 거야? 뭐야? 안 해도 되겠어? 117페이지. 와, 믿고 넘기자. 118페이지 질문. 571번 가볼게요. y는 x제곱 기본 2차 함수를 x축 대칭 이동, 그리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26만큼 평행 이동, 그걸 gx. 그럼 x제곱하고 그렇게 평행 이동한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찾아봐라. 해볼까? y는 x제곱. 첫 번째가 x축 대칭. 그럼 y로 바꿔준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y는 x제곱. 예쁘게 정리하자. 마이너스 1로 넘겨주면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571번이었죠? 이렇게 만든 함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는 26만큼. 그럼 x축 방향으로 4만큼 갈 수 있게 평행 이동 시켜주시고, y축 방향으로 26만큼 갈 수 있게 평행 이동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얘는 gx라 부르겠대요. 여기다가 그림 한번 대충 그려보자. 정말 대충만 그립시다. y는 x제곱 그렸어. y는 x제곱 그렸고, 이 녀석은 꼭점이 4,26. 이건 4,16이지. 여기가 4라고 하면 4,16. 그럼 4,26은 한참 이쯤에 있겠네. 얘를 꼭점으로 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 이거지. 뭐 이렇게 생겼겠다. 그래서 저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자, 속으로들 대답해봐. 누구 찍어서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선생님이 질문했어, 여러분들한테. 각자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뭐부터 찾아야 돼? 적분구가 찾아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인지 찾아야 될 거니까. 그럼 어떻게 주면 되느냐? 인티그를 여러분들이 찾은 얘부터 얘까지를 적어주고, 그 다음 위에 있던 함수 gx에서 밑으로 깔려있는 함수 x제곱을 뺀 것에 대한 정적분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치?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서술형 문제라면 당연히 이렇게 풀겠는데, 포물선과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이 면적 이렇게 안 찾아. 6분의 최고차계수 1과 최고차계수 마이너스 1의
차이 1-1이니까 2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계산하면 이 힘든 계산을 순식간에 정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자주 써먹으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베타와 알파만 찾으면 돼요. 교점만 찾으면 돼. 교점 찾는 것만 해볼까? x의 제곱이랑 이거 전개할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랑 계산하면 플러스 10 다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5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5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서 5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의 세제곱 216만 넣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 계산 여기까지 할 거고 정리만 합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어떤 함수의 x축 대칭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를 평행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지금 단원에서 배우고 있던 포물선들끼리 2차 함수들끼리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정석대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 정석대로 계산한 결과를 유도한 공식이 있어. 선생님 마음대로 이거니까 외워라 이거 아니잖아. 선생님 분명히 보여줬어. 분명히 이 두 함수 간의 교점을 알파 베타로 불렀을 때 진짜 그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주면 좋겠지. 외워주면 좋아요. 자, 또 질문? 74번. 74번 가볼까? 기울기가 m이고 1,2를 지나는 직선 L과 나 그냥 바로 만들어도 되지? L이 누구냐? 기울기는 m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리고 y는 x의 세제곱이 아니라 x의 제곱 마이너스 3x로 둘러싸였다. 그럼 대충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뭐 그려보죠 뭐. 뭐 예쁜 그림은 아니겠지만 봐봐. 이거 절편 0하고 3 0하고 3이니까 0,0과 3,0을 x 절편으로 하는 포물선이었을 거고 1,2를 지나다 그랬지. 이거 1, 마이너스 2네. 1이 한 2쯤일 것 같은데, 그치? 여기가 1, 마이너스니까 1,2면 한 2쯤 되려나? 이 점을 지나가는 더럽게 많은 직선이 있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둘러싸였을 거고 기울기가 만약에 0이었다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테고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였겠지.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포물선과 직선의 둘러싸인 면적이 계속 바뀔 거거든, 수시로. 그러니까 문제는 말하는 게 뭐냐?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M이라고 부르겠대. 왜? M 때문에 넓이가 바뀌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남길게.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냐면 얘들아 이걸 SM이라고 부르겠대. SM이라고. 그럼 선생님 이거 또 정답할 생각 없어. 가뜩이나 M이라고 하는 문자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그 M이라는 문자를 동반해서 정적 분할까지 하기는 좀 버거워. 아마 접근 구간에도 M이 사용되고 있었을걸?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2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을 계산했던 것처럼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는 것도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찾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찾으면 문제 못 풀어.
그럼 교점 찾을 준비하자. 교점 찾는 방법은 당연히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해서 풀기.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m 플러스 3x 이항시키면 m 마이너스 12는 0. 선생님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저기 보이는 것처럼 알파, 베타라고 여러분들에게 잡아준 거예요. 알파, 베타 찾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문제풀이 여기다 할까? GP가 아니라 이항. 선생님 어디 잘못했어? 여기? 아 이거 2조 땡큐 마이너스 mx 넘어가고 m 넘어가고 마이너스 맞네 그치? 그럼 쭉이 적혀있는 SM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 공식으로 찾을 거예요. 6분의 2차 함수의 2차 함계수 1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찾아서 이거 세제곱 할 거거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어떻게 찾으면 돼? 2차 방정식에 근각의 수관계로 찾으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n 플러스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n 마이너스 2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양수니까 나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적어야지.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누가 되는 거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n 플러스 3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4n도 빼주고 8도 마이너스 8도 빼주면 되는 거.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였던 4m 마이너스 8을 빼주면 돼. 그래서 m제곱 플러스 6m에 마이너스 m이고 플러스 2m에다가 플러스 9에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7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얘처럼.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시킬까? SM은 누구냐?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다 루트 붙인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베타를 큰 수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양의 제곱은 루트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7에 세제곱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질문은 뭐였냐면 최소값 찾는 거야. 이게 제일 작을 때를 찾아다녀. 아니 그럼 6분의 1은 고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은 어디가? 얘가 작아지면 돼.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면 되고요. 이게 작으려면 얘가 작으면 돼. 이건 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 표준형이 이렇게 되나요?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6이 맞지? 뭔 말이야? m이 마이너스 1일 때 m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안에 있는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6이다. 그럼 16이 최소값이면 루트 16은 4가 될 거고 4의 세제곱은 64가 될 거니까 최소값은 6분의 64 3분의 32라고 말하면 되겠지. 지난번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 기억나? 지난번에 선생님이 금요일날 수업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 점이 지금처럼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이쯤에 있었어. 축에 정확하게 걸쳐져 있었단 말이야. 그때 선생님이 시간 없으면 이거 최소값 되는 걸로 찾으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 결론을 볼래? 지금은 기울기가 0일 때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돼. 왜? 정점이 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축의 살짝 왼쪽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이 넓이보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만들어진 이 넓이가 더 작다고 지금 표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이 지난 수업 했던 그 말을 또 오해할까봐 덧붙여서 하는 말이야. 정점 자체가 포물선의 정 가운데 있었으면 분명히 이것도 기울기가 0일 때 최소값이었을 거예요. 말했었지. 여기 정 가운데가 정점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0일 때의 넓이랑 기울기가 음수일 때 넓이를 비교해보면 기울기가 0일 때 넓이에서 음수의 넓이를 갈 때 이 부분은 추가, 이 부분은 제거.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클 거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일 때 최소가 되는 건데 저기는 정점이 축에 걸쳐있는 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을 해야지만 정답을 알 수 있게 되는 문제라는 거였던 거지. 자, 또 질문 576번. 576 가볼게요. 지면에서 잘 기억해놔. 처음 속도 V0 또 위로 던져 올렸다네. 가속도가 마이너스 9.8이야. 가속도에다 밑줄 그어놓고 적어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 이 2초 후에 5m의 높이에 도달하려면 처음 속도를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2초 후에 5m 높이에 도달하려면 처음 속도를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할까? 가속도를 내가 적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적분할게. 마이너스 9.8 적분하면 마이너스 9.8 t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에 도함수 활용도 시험범위야. 속도 미분한 게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적분의 기본 중에 기본 잊지 마. 적분상수 붙여야 되는 거. 적분상수 붙여야 되는 거. 그래도 적분상수 찾을 수 있다? 처음 속도가 V0라며. 처음 속도는 시간이나 0 넣었을 때 나오는 속도 말하는 거 아니야. t가 0일 때의 속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넣고 계산했을 때 V0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적분상수는 V0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저게 속도입니다. 저게 속도입니다. 가속도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는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속도가 되는 건데 그 부정적분은 t로 적분할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9.8t가 될 거고 필요한 적분상수 자리에 V0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고. 계속 질문 가볼게. 2초 후에 5m 높이에 있어야 되는데 2초 후에 5m 높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발한 순간부터 2초까지의 속도를 적분한 결과가 또 나쁜 대가리 까먹었어. 5m 있으면 된다잖아. 5m. 자, 갑시다. 자, 소수라 해야 되니까 또 좀 짜증나네. 하면은 2분의 9.8이니까 마이너스 4.9라고 말해주면 되나? 마이너스 4.9t제곱에 플러스 v0t에 이걸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결과를 5로 두면 되겠고요. S가 2주가 4 4.9의 2배가 9.8이었지? 9.8의 2배니까 19.6 마이너스 19.6 에다가 플러스 2v0가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v0는 24.6이 되면 되는 걸 테고 그래서 v0는 12.3이 되면 되는 거죠. 처음 속도 구하는 문제네. 네, 선생님 살짝 좀 걱정된다. 이거 정답 좀 확인해봐. 처음 속도 얼마 나와? 이 문제 정답 얼마니? 12.3으로 나와 있어? 아, 그래요. 생각보다 선생님 시간 좀 많이 걸렸네. 혹시 더 추가로 묻고 싶은 문제들 개인적으로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험자료 교재 주면서 계속 문제 풀릴 거야. 그때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았고, 원래 오늘 교재를 주고 월요일날 좀 해야 되는 분량보다 숙제를 내가 했었는데 선생님이 배려가지고 교재를 내일 만들어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방금 다른 공부들 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명민이 들어가. 명민이 들어가고, 아인이도 들어가고. 아인이 한겨울인데?